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미디어 정책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수업하기 전에 미리 공지하거나 혹은 말할 사항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강의가 사실상 마지막 강의가 될 가능성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왜냐면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강의도 진행하고 또 발표도 진행하고 또 이제 그 강의 동영상도 보고 또 이제 기말고사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원래 14주차 한 주를 더 강의하기로 했는데 강의를 여기서 맺고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마지막 강의로 하고 그 다음에 14주차 강의 요 비어있는 강의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15일 날 공기업론이랑 같이 특강을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말고사를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12월 15일 날 특강에 참석하면 됩니다. 특강은 이제 KBS 기자가 와서 강의할 텐데요. 거긴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에 대한 소회 이런 건 제가 마지막 이제 요 수업이 끝나고 후반기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거는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과 휴먼 뉴딜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고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이렇게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한국의 경제 혹은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장기 프로그램인데 잘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각 부처에다가 자기와 업무 유관한 것들을 홍보하도록 정책 PR 하도록 이제 그러니까 과업이 내려갔고 각 부처들이 이제 정책 PR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8개 부처의 정책 PR 콘텐츠를 모아서 이제 국민소통실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민소통실이라는 데서 이제 그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 그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한번 저도 잘 들여다 봤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고 이 가운데 정책 PR 측면에서 가장 잘한 곳 두 개 부서랑 가장 잘못한 곳 한 개 부서를 선정하십시오. 어떤 내용을 홍보했는지는 제가 별첨 자료로 첨부해놨으니까 여러분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했을 때 정책 PR은 이래야 한다. 정책 PR은 이래야 된다. 그 평가 기준을 먼저 제시하시고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가장 잘한 곳 두 곳과 못한 곳 한 곳을 선정한 다음에 두 곳은 왜 잘했는지 한 곳은 왜 못했는지 각각의 선정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말고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제 강의 내용을 듣고 한번 현실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냈던 의도는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상시 수업 때는 작년도 수업 때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러니까 정책 홍보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이번 올해 강의에는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강의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기말고사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PR,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트렌드죠. 정부가 정책 PR을 어떤 시기로 하고 있는지, 어떤 콘텐츠, 어떤 기법, 어떤 미디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10일까지, 자정까지,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내시면 됩니다. 역시 집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자료 보시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량은 역시 A4 기준 3장을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너무 나는 할 얘기가 많아서 넘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은 저희가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꼼꼼히 보려면은 조금 분량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3장을 넘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요건을 기말고사를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특강 얘기. 특강은 이제 저희가 이제 14주차 다음 주차 강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오늘 강의로 이제 끝납니다. 하지만은 이제 H조랑 J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는 계속 발표 과제가 남아있죠. 그것 때문에 저랑 계속 일단 이번 주 24일은 B조랑 F조가 저랑 줌으로 보게 되죠. 그 다음 주부터는 원래 계획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보는 건데 역시 이것도 코로나19 상황과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처럼 계속 확산세가 계속되면은 줌 강의로 전환할 거고
그래도 뭐 소규모 강의로 뭐 발표팀과 저만 참석할 수 있으면은 역시 강의실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고사도 있고 발표도 있고 부담이 있어서 14주차는 강의를 안 하고 휴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13주차 오늘 강의를 마치고 대신 16주차, 그러니까 12월 15일, 학교에서는 15일이 사실은 15주가 기말고사 끝나면 종강인데 우리는 16주차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12월 15일 날 낮 12시부터 보통 한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강의실에서 할지 줌에서 할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여튼 특강을 하고, 주제는 자본주의 질적 변화와 공공 저널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송영구 KBS 기자를 섭외를 해가지고 특강을 요청해서 뭐 흔쾌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KBS 송영구 기자는 누구냐면은 제가 있었던 경향신문의 입사 동기입니다. 입사 동기인데 이분도 KBS로 직장을 옮겨가지고 지금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나 이런 이런 특강이 필요한데 좀 와서 해달라 했더니 동기가 좋다고 와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강 내용은 미래 사회를 변화를 다룬 두 편의 프로그램을 최근에 이 송 기자가 제작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때의 어떤 취재 현장 뒷얘기를 좀 들려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디어 현장, 그 다음에 공영방송의 현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저널리즘 문제, 이런 문제,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미디어 정책 듣는 분들은 꼭 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순조롭게 하려면은, 이 KBS 송영욱 기자가 요청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송영욱 기자가 두 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했대요. 하나는,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월급.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에 관련된 겁니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제고, 그 다음에 2050 생존의 길은, 이거는 이제 환경 변화, 혹은 기후변화, 이런 것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이 두 편의 프로그램을 먼저 보고 와서 강의를 보고 오랍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니까, 특강을 할 거니까 이것을 보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일요일 그 주말에 요 두 편의 프로그램을 보시고 오셨다가 12월 15일 날 특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그럼 이것으로써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전 공개 사항은 다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번 학기 미디어 정책 강의 사실상 마지막 강의입니다. 원래는 제가 정책 PR과 관련된 좀 얘기를 세 편에 나눠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책 PR은 이것으로서 이제 강의를 마치는데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행정과 정책 PR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PR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2012년 미국 PR협회는 PR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조직과, 오가니제이션이죠. 조직과 조직을 둘러싼 공중, 퍼블릭이죠. 더 퍼블릭이죠. 사이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PR이라고 하면 조직이 있고, 조직을 둘러싼 공중이 있고, 이들 간의 관계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PR을 그냥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의 긍정적 이미지를 알리는 것, 이것으로 PR을 이해했는데, 현재는 PR은 단순히 조직의 이익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과의 관계에서, 퍼블릭과의 관계에서, 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호호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좋다는 거죠. 조직도 좋고 공중도 좋아지는 어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으로서 PR을 정의합니다. 그럼 이때 공중이란 말이 낯설 수 있는데, 공중은 뭐냐면은 공통의 문제나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며 그 해결책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된 집단의 구성원을 공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차별적인 어떤 다수의 군중, 혹은 우리가 매스라고 얘기하는 대중과는 다른 개념이죠.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그 문제를 위해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고 뭉친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이것을 공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중과 조직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것을 PR이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PR의 정의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직의 자리에 정부도 사실은 관료제로 운영되는 조직이죠. 이 정부가 놓인다면은 보통은 이 조직에는 뭐 기업이라든지 혹은 공기업이라든지 혹은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우리 뭐 학과라든지 혹은 대학도 다 포함될 수 있죠. 근데 이 조직의 자리에 정부가 놓이고 the public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어떤 공중,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혹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 간의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정책 PR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R이라는 상위의 개념이 있고 그 하위의 개념으로 정책 PR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책 PR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할 수 있고, 하지만은 PR의 굉장히 특수한 형태니까 이것은 조직과 공중의 관계라고 PR을 정의했을 때 그 조직은 정부고 공중은 국민이나 시민이 되는 이런 어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정책 PR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책 PR은 무엇인가 보면은 정책 PR의 특성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공공성.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어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왜 하냐면은 그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개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니까 사회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 관리적인, 왜냐면 항상 정부의 정책을 둘러싸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PR은 갈등 관리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 PR의 전략을 짤 때, 즉 정부의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상호 호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이걸 짤 때 세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즉 타겟 공중, 즉 공중 전략을 짜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PR할 때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모차별 국민들로 하면은 사실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이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 이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 이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공중 분석이라는 겁니다. 공중 분석. 그래서 이 정책에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 보는가, 그거를 공중 분석해서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 PR할 때 첫 번째, 이런 식의 공중 전략이 먼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메시지 전략입니다. 즉 아까 그랬듯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혹은 뭐 이도저도 아닌 어떤 중립적인 집단이 있다고 우리가 공중 분석을 했다면은 각각의 서로 던져지는 메시지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같은 메시지가 간다면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을 분석한 이후에는 각각에 맞는 메시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이른바 맞춤형 메시지를 구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우리가 공중도 분석하고 그 공중별로 맞춤형 메시지를 짰다면은 어떤 매체에다가 그것을 실어서 전달할 것인가는 매체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가령해서 최근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예를 들읍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근에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뭐냐면은 어떤 국가가 정한 기준선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하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이 혜택을 못 받았어요. 부양 의무자. 즉, 1촌 이내에 어떤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이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럼 국가가 이제 이것들을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 PR을 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정책 PR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략에 따르면 공중을 분석해야죠. 즉, 이 정책 변화로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실제로 이 수의 대상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대상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도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과 일반 국민들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가 가야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쪽에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실제로 그 대상자들에게는 당신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가 던져야 되는 거죠. 매체 전략은 뭘 써야 될까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는 일반 국민들이 잘 쓰는 주요 이제 오프라인 매체라든지 신문이나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매체 같은 것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제도 변화가 있다는 걸 알리면 좋죠. 근데 저소득층, 이 수혜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에는 이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신문이나 방송도 잘 안 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매체 같은 경우도 잘 안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뭐 직접 뭐랄까 팜플렛을 돌린다든지, 혹은 그들이 몰려 사는 어떤 지역에 어떤 그러니까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이런 매체적을 구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책 PR을 할 때는 정책으로 손해와 이익을 보는 공중에 대한 분석,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개발하는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공중이 자주 사용하고 선호하는 매체를 선택하는 매체 전략.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책 PR 담당자인데, 그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여론과 사회 변화에 대한 어떤 역량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공직으로 그러니까 공공의 일을 하는 거니까 공직자의 윤리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죠. 실제 여러분들도 회사에 가거나 혹은 공무원이 되면은 이런 정책 PR을 담당할 수가 있죠. 실제로 정책 PR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현실의 변화, 미디어의 변화, 혹은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공직자의 윤리, 혹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의 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조직에서 우수한 인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PR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 PR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목표 세운다는 건 쟁점도 분석하고 공직도 분석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진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짜고 어떤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한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 이런 단계를 받는데, 이거는 뭐 실무적인 얘기라서 여기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얘기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왜 정책 PR이 중요해졌는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책 환경의 변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면 좋죠. 과거의 정책 환경은 이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부 영역이죠. 과거에는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면은 대통령이나 의회나 사법부나 행정기가 정책을 결정하죠. 그러면 여기서 언론도 대개는 신문 아니면은 방송이었죠. 그리고 이것들의 수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담합체제가 이루어져 있던 거죠.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 내용을 언론에다가 릴리스하면은, 뿌려주면은 언론이 일반 시민에게 전달하는 이런 체제를 갖췄었죠. 그리고 언론 자체도 굉장히 소규모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 PR은 사실은 국민을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이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거였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기자 일부만을 상대하면 됐습니다. 즉 기자와 정부 PR 관계자가 그냥 이른바 나쁜 말로 해서 사바사바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이번에 뭐 이런 보도 나오는데 조금 좋게 써줘, 이렇게 기자를 구워 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접대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기자 접대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자를 언론사를만 잘 관리하면은 국민들에게는 그냥 좋은 기사, 정부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 좋은 기사만 받는 거죠. 이게 이른바 과거의 정책 PR.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정책 PR보다는 공보의 성격이 강했죠. 즉 정부가 정부가 그냥 언론사 몇 개를 관리하는 게 정책 PR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알다시피 이렇게 정부의 정책 과정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 일반 시민들에게는 일단 언론 측면에서는 언론이 먼저 많아졌죠. 다양한 언론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의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자신의 얘기를 하려면은 언론사를 통해서만이 국민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언론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언론을 통해서만이 정부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정부와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접 다른 국민이나 언론 상대로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미디어, 뉴미디어를 통해서. 즉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다. 복잡해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언론만 관리하던 이런 식의 정책 홍보가 어려워진 거죠. 그야말로 다양한 수단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거나 언론과 관계를 맺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 홍보의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점점 정책 PR,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PR이 중요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한번 보시죠. 어떻게 정책 환경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까처럼 과거처럼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할 때는 이런 식의 홍보가 가능했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농촌 시찰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농부들과 막걸리를 나누는 사진입니다. 아마 이 주변에 이제 우리 예상하건대 이 주변에 이제 기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정부가 국민들이 직접 정부 이런 자신의 얘기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언론사를 통해서 이런 사진을 배포함으로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소탈하고 청렴하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여론조작이라는 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스미디어만 통제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어떤 여론조작을 시도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2016년도 때 4월 18일 정도일 겁니다, 아마. 이때 이제 세월호가 있었죠. 세월호가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분향소에 갔던 장면입니다. 그때 유족으로 보이는 이 아주머니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포옹을 하는 이런 장면을 기자가 찍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아주머니가 유족이 아니고 보수단체의 회원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면서 이 사진 자체가 굉장히 연출됐다는 것들이 밝혀져가지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시절이었다면은 철저하게 여론이 통제됐을 겁니다. 왜냐면은 정부는 언론만 통제하면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미디어 환경이 확 변해버린 거죠. 아까도 했듯이 정부가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자신의 미디어를 가지고, 즉 SNS라든지 혹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뉴미디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정부와 소통하고 또 계속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죠, 정부랑. 그러니까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가 이 아줌마의 행적을 추적해가지고 이 아줌마가 유족이 아니고 보수단체 회원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식의 가짜 사진을 연출했다. 마치 유족들의 슬픔에 대해서 애도하는 듯한 가짜 사진을 연출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어떤 정부의 신뢰가 더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런 식의 여론조작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거처럼 여론을 조작하자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의미의 정책 피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설득이라는 거, 정책 피해를 통한 설득. 여기서 이제 설득이라는 거는 이제 정책 피해를 통한 설득이죠. 정책 피해를 통해서 결국은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왜 이것을 하고자 하고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득이라는 건 사실은 정책 도구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학 하면은 이제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는 게 결국은 정부의 정책 결정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는 거는 정부가 정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 결정 혹은 정책 디자인이죠. 정책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토라고 얘기하는데요. 노달러티, 어스러티, 트레저, 오가니제이션 해서 나토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렇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것은 이제 정책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정책 목표에 대해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거죠. 그때 정책 수단으로서 정보적인 방법, 즉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좋은 거죠.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예를 들어봅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정책으로. 그때 이 사회적 거리라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선택으로 방식으로 첫 번째 정보 기반적인 방식이 있죠. 즉 국민들에게 권유하고 장려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지 확산이 되지 않고 그리고 모두 다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자제해 주십시오.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선전 이런 건 이제 솔직히 이제 설득 방식이죠. 정책 수단 방식이죠. 또 하나는 권위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명령과 통제하는 겁니다. 가령 들어서 당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물린다든지 혹은 뭐 구속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방식이죠. 명령과 통제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리고 트레저 이거는 이제 인센티브 방식인데 이런 거죠. 즉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 영업을 만약에 9시 이전에 문을 닫고 영업을 자제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금,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주겠다. 즉, 이건 돈이나 물질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떤 정책의 수능을 이끌어내는 거죠. 오가니스적 방법은 뭐냐면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령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위원회 혹은 뭐 실천 조직 이런 걸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로 올수록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같은 어떤 정책 환경의 변화 때문에 점점 이런 식의 어떤 정보적인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PR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한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점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과거 같은 권위적인 방식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게 되고 정책 PR을 통한 국민의 설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죠? 이처럼 이제 정책 환경이 변하면서 정책 PR은 정책 PR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정책 PR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국은 정부가 정책 P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지는 건데 그러면 좋은 정책 PR은 뭐냐? 이것들과 관련해서 먼저 PR의 4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PR의 4모형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로니와 헌트라는 학자가 이 사람은 이제 행정학자는 아니고 PR학자입니다. 정책 홍보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어떤 PR이 발전되어 온 역사들을 서술했는데 이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이 곧 PR 이론이 발전한 과정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요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 PR의 4모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역사를 설명한 거예요. 미국에서의 PR의 역사를 설명한 겁니다. PR의 역사를. 그러니까 언론 대행 선전 모형에서 공공정보 모형, 그다음에 과학적 설득 모형, 상호 이해 모형으로 발전했는데 사실은 그 모형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4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대행 모형은 선전을 목표로 하는 거고,
공공정보 모형은 정보의 확산, 과학적 설득 모형은 과학적 설득, 그다음에 상호이해는 이익과 균형, 상호 호혜적인 균형을 맞추는 건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크게 이렇게 이 모형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방향이 쌍방향이냐 혹은 일방향이냐 이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균형성을 갖췄냐 혹은 불균형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차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발전한 건 뭐냐면은 방향에서는 일방향적이고 그 다음에 균형성은 불균형적인, 즉 첫 번째 선전 모형이 언론 대행 모형이 먼저 발전했죠. 그 다음에 발전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방향은 역시 일방향적인데 그리고 역시 불균형적인, 정보의 방향도 불균형적인 공공정보 모델이 발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발전한 게 이 커뮤니케이션 방향이 쌍방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쌍방향이지만은 이익은 여전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방향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의 입장에서 혹은 조직의 입장에서 공중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정보를 보내는 건데, 쌍방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중의 정보를 공중을 향해서, 이때는 정부가 공중을 상대로, 정부가 아니라 이제 조직이죠. 조직이 공중 상대로 일반으로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쌍방향은 뭐냐면은 조직과 공중 사이에서 이 일방적 정보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였는데 공중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게 쌍방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과학적 관리 모델, 과학적 설득 모델이죠. 그러니까 조직의 입장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공중의 어떤 욕구와 어떤 이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과정은 모두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는 측면에서 불균형적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형은 뭐냐면은 조직과 공중의 관계에서 조직이 공중에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 공중의 수요를 반영하기도 하는 쌍방향이면서 그 과정이 동시에 조직도 좋고 공중도 좋은 이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호 이해 모델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사실은 소통 모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통 모델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이제 과학적 설득 모델인데 설득과 소통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뒤에서. 그럼 하나하나 이 단계별로 뭘 얘기하는지 하나하나 보시죠. 첫 번째, 언론 대행 퍼블리시티 모형은 뭐냐면은 이 목표는 뭐냐면 선전하는 겁니다. 선전하는 거고 이건 1950년대 미국에서 PR이 처음 등장한 시기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때 목표는 뭐냐면 언론에 많이 알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주의 보도가 횡행했을 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때는 거짓이든 뭐든 무조건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마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당시 1850년대 미국 서커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보면 알겠지만은 막 굉장히 막 기괴한 사람들, 혹은 샴쌍둥이라든지 굉장히 키가 큰 사람들, 난장이들, 막 동물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을 횡행하면서 막 이게 왔으니까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아라비아의 공주였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이번 쇼에 등장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막 떠벌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언론 대행 퍼블리시티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요 인물. 고 서커스단을 운영했던 요 마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유명한 말을 했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속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다. 즉 그것이 사실이든 가짜이든 무조건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에게 속아넘겨, 그 사람들의 거짓말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이때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은 관객을 동원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모델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프로파간다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프로파간다. 그때 우리 프로파간다 얘기할 때 뭐였습니까? 대중들을 속이는 것도 벗음치 않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그런 어떤 생각과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것이 프로파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괴벨스라든지, 그러니까 당시 나치의 선전부장이었죠. 나치의 선전부장이었던 괴벨스 이런 얘기 했죠.
사람들은 처음 거짓말을 하면은 그것이 거짓말에 의심하지만은 그것을 수백 번, 수만 번 반복하면은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정책 PR을 프로파간다 혹은 언론 대행 퍼블리시티 모형을 본 거죠. 그 다음에 웨니 리펜슈탈의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 같은 경우 이것도 대표적인 프로파간다 모형인 거죠. 동영상도 직접 챙겨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보진 않겠습니다. 초기에는 정책 PR을 이렇게 프로파간다와 거의 같은 것으로 봤죠. 그죠? 그리고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요 바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바넘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한 영화가 뭐냐면은 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위대한 쇼맨이라는 거 있죠. 위대한 쇼맨. 휴 잭맨이 나왔던 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가 존 바넘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 바넘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뭐랄까 도전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탁월한 쇼맨십을 갖춘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묘사를 했던데 실제로 이제 이 PR 이론에서는 굉장히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두 번째 PR 이론은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1875년 그러니까 공공정보 모델입니다. 1875년 1900년대 미국 기업들이 대형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죠. 즉 미국 자체가 산업화되고 기업들이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공중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정책 PR의 목적은 뭐냐면은 조직체, 기업이죠. 기업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많이 알리는 것을 PR의 목표로 삼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이비 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09년 철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철도는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이 주로 운영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빈더벨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철도 왕이었는데, 이때 철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철도 사고가 일어날 때 최초로 이른바 보도자료라는 걸 만들어서 언론에 뿌렸던 거죠. 그래서 이 공공정보 모델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던 과거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공보랑 같은 모델입니다. 공보. 즉 이른바 언론 관리죠. 공보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른바 공보라고 하는 이런 모델이죠. 즉 언론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이런 게 목표인 거 아닌 거죠. 그리고 홍보의 목적은 PR의 목적은 최대한 많이 퍼블리시 되는 거. 그러니까 언론에 알려지는 거. 공공정보, 퍼블릭 인포메이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도자를 뿌렸던 이 아이빌이라는 사람의 어떤 홍보의 PR의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비밀이 아니면 모두 공개한다. 공개의 원칙. 그리고 PR이 하는 목적은 뉴스의 제공이다. 즉 조직에서 어떤 공중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여기에 미디어라는 게 있으니까 공중에가 바로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뉴스가 되는 거, 뉴스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두 번 목표가 되는 거죠. 제공하는 보도자는 광고가 아니면은 불필요하면 이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광고가 아니라는 거죠. 광고가 아니라는 거. 세 번째, 보도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돕는다. 그리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신해서 미국 시민이 알아야 될 가치가 있는 관심사를 빨리 정확하게 알리는 것. 이것이 공공정보 모델인 거죠. 그죠? 이때, 즉, 아까 얘기했던 바넘이라든지 아이비리를 보면은 조직과 공중의 관계로 이제 PR을 생각해 보면은 조직에서 공중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방향 모델이라는 겁니다. 일방향 모델. 근데 이 모델이 이후에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발전하냐면은 이렇게 발전하죠. 쌍방향 불균형 모델. 이게 왜 쌍방향 불균형 모델이냐면은 대표적인 인물은 이 버네이즈라는 이 인물입니다. 버네이즈는 약간 주요 얘기를 해주면은 버네이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로이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이제 무의식을 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은 과거에 아까 얘기했듯이 PR을 조직과 공중의 관계로 봤을 때 기존의 PR, 즉 그게 바넘이라든지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공중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뿌리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향적이죠. 근데 여기서 쌍방향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버네이지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조직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홍보할 때, PR할 때 단순히 자신의 생각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중의 니즈와 공중의 욕망을 디자이어, 욕망에 대한 조사의 바탕에서 그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쌍방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설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설득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광고와 이벤트 같은 건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단순히 기업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건 말하는 게 아니라 공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정보를 흘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즉 아까 얘기했듯이 반엄과 아이비리 시절에는 공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너에게 정보를 준다, 이런 거였다면은 버네이즈에 오면은 공중은 이해되고 그들의 욕구가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바탕에서 PR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버네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조금씩 동영상을 볼 텐데, 이 사람이 이제 기업으로부터 담배의 수요를 어떻게 늘리면 좋겠냐는 어떤 의뢰를 받습니다. 담배 회사로부터 광고 요청을 받아요. 버네이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버네이즈는 담배를 자유와 연결시킵니다. 여성의 자유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담배 판매량을 늘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담배를 피는 것은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구조로 벗어나서 자유를 쟁취하는 거다. 그래서 담배를 펴라, 자유를 획득한다, 이런 식의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로부터 어떤 베이컨의 판매량을 어떻게 늘리면 좋겠냐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베이컨이 건강에 좋다는, 베이컨을 건강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베이컨의 판매량을 늘리는 걸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욕구를 건드리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대한 이해에 기반했다고 해서 쌍방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영상을, 제가 했던 설명을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버네이즈가 이제 PR의 아버지를 불리는데, 왜 PR의 아버지를 불리는지 그 동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어때요? 보셨습니까? 굉장히 신박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존에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대중들이 공중에 무엇을 원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조직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흘리는 거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건 말하는 거죠. 근데 버네이지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욕구와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들의 욕망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조직에서 공중으로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의 정보가 조직에서 온다 해서 쌍방향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진일보했죠. 그리고 과학적 설득 방법인 거죠.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방을 말을 믿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했기 때문에 과학적 설득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과학적 설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무의식을 움직여서 옳지 않은 것 혹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을 믿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조직이, 기업이라든지 혹은 정부라든지 혹은 어떤 단체가 이익을 얻게 하는 거죠. 그 공중에 대한 공중의 이해, 이것을 알므로써 공중도 이익이 된다는 그런 관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쌍방향 불균형 모델 혹은 이제 버네이지의 모델은 굉장히 기존의 PR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지만은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공중 PR의 4모델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보는 것은 바로 이 모델입니다. 쌍방향 균형 모델. 즉 정보가 조직에서 공중으로도 흐르고 그리고 공중에서 조직으로도 흐르는 이 쌍방향이면서 동시에 균형 모델. 우리가 아까 PR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PR이라는 것들은 다 정리하면은 조직과 공중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뭐냐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겁니다. 천함도 좋고 매부도 좋은 이런 겁니다. 즉 조직에만 이익이 가는 이 활동, 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직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이익도 추구하고 공중에게도 이익이 되는 이런 거란 거죠. 이게 쌍방향 균형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한 건데 이제 1950년, 1960년대 소비자 주권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패러다임인 거죠.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이 쌍방향 균형 모델에서 추구하는 것은 상호 이해라는 거죠. 즉 공중의 장기적이고 진정한 수요, 필요, 요구, 태도, 이해를 파악하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이해, 즉 공중의 입장에서 조직을 이해하고 조직도 공중의 욕구를 이해하는, 그래서 서로 공생관계를 맺는 것이 PR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쌍방향 균형 PR이 이루어지려면은 경영자의 역할, 그리고 전략적 사고, 균형과 상호 이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윤리활동,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자세한 얘기는 오늘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PR 모델, 이것이 가장 아이디어하다고 보는 거예요. 즉, 그래서 PR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조직과 공중이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PR의 궁극적인 정의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이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R의 내이론에서는 미국에서 PR이 발전해온 역사를 설명하고, 두 번째, 그 과정이 결국은 PR 이론, 하나하나가 PR 이론이었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PR은 어때야 된다는 어떤 규범론적인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PR은 이런 쌍방향 균형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 PR이라든지 혹은 PR을 분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 어떤 조직이나 정부가 PR을 했을 때 그것이 쌍방향적이고 그리고 상호이를 추구했느냐, 이런 거죠. 이것이 저는 이제 쌍방향 소통 모델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것을 전 최근 표현으로 하면 소통으로 봅니다. 소통.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는 소통인 거죠. 소통이라는 것을 또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자죠. 성인 성자 할 때 성자예요. 세인트 할 때 성자인데, 그러니까 성인은 뭡니까? 귀와 입과 왕이 결합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성인이라는 건 결국 누구냐면은 귀가 열리고 말을 잘하는 것이 각각 왕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조직과 공중의 관계에서 기존에는 주로 조직이 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스피키를 중심으로 우리가 홍보를 봤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소통 혹은 쌍방향 균형의 관점을 보면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거, 즉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듣는 거. 이게 쌍방향 소통이라는 거죠. 설득은 뭡니까? 거기에 비해 설득은 뭡니까? 설득은 조직이 자신의 이의를 위해서 이 공중, 상대방을 자신의 의지대로 굴복시키는 것, 혹은 넘어오게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이런 말 잘하고 잘 말하고 잘 듣는 이 소통과 설득은 같은 개념은 잘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과 소통이 다른지 한번 보시죠.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흡연과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었죠. 담배 회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1930년대 때 담배를 피면은 건강, 즉 폐암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연구가 시작됐고 1953년도 때 담배를 많이 피면 흡연에 따른 폐암이 걸릴 수 있다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때 담배 회사가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이른바 담배 회사가 나빠진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른바 자신들의 입장에서 PR을 한 거죠.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담배 산업연구회를 조직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담배와 폐암의 관계에 의문을 던지는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보회사, 그 당시에 H&K라는 홍보회사를 이용해서 홍보를 펼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질병과, 여기서 폐암이죠. 흡연 간의 효과적인 이론과 발병 원인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다. 정말 담배 피면 흡연 걸리는 거야? 폐암 걸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눈길을 그런 제목으로 논쟁하고 반박하고 다른 원인이 있고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의를 계속 제기하라고 전략을 짰다는 겁니다. 이른바 PR 전략을 짰다는 거죠. PR 전략을 짰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PR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H&K의 어떤 전략, 홍보 전략은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었죠. 즉 담배와 폐암 간의 어떤 사람들의 의구심이 생겼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PR회사는 PR의 관점에서 그런 주장들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정말 폐암은 담배 때문이야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짜서 그 논지를 흐트러 놓는 거죠. 담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PR 전략이었죠. 하지만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었고 어쩌면 대중의 어떤 인식을 흐트러 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대중에겐 불이익, 조직에겐 담배 회사에는 이익이 되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중을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정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소통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사례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이건 잘 알 겁니다. 의사파업이 있었을 때, 그 의사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죠.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질 중요한 진단을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학창시절에 매진하는 의사.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사. 이것도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되어 각각 진단을 여러분들이 내렸다면 누구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수능 성적으로 1등한 의사,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 여러분의 가족이 위급한 수술을 받는다면 두 의사 중 누가 수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환자가 많은 의대병원에서 수많은 수술을 접하며 수련하는 의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방의 공공의대에서 수술을 거의 접하지 못하는 의사. 그러니까 뭡니까? 의사 정원 확대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의사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정부가 확대하려는 공공의사라는 거는 저렇게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들이 의사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전교에서 맨날 1등 했던 사람들이고 공부 잘했던 애들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반대하십시오. 이렇게 정부를 설득하려고 했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죠. 국민들이 설득하려고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말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거죠. 오히려 의사협회가 찌질한 사람이 돼버렸죠. 즉, 그리고 이들이 그리고 이들은 성적 지상주의가 돼버린 거죠. 이런 식의 홍보 실패는 PR 실패는 왜 일어났겠습니까? 결국은 PR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까는 성공 사례였지만 지금 대표적인 실패인데 왜 일어났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중의 어떤 생각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역시 조직과 공중의 관계로 보면은 자기들이 할 얘기는 있었지만은 공중이 정말 뭘 얘기하는지 공중의 생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즉, 우리가 소통을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 의사들은 자신들이 할 말, 즉 공공의사는 후지고 자신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사람이다. 이런 할 얘기는 있었지만 정말 공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른바 소통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부실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외품을 받아서 결국은 이런 사과문을 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례도 결국은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소통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례를 봅니다. 소통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즉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정부식으로 공중 의사를 늘리면은 왜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고 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처우를 개선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어떤 상호 이익의 관점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를 보고 진짜 저는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성적 지상주의라는 이런 쩔었다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정말 PR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정말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한번 내가 특강 한번 해주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한테 생각할 여지가 많이 주는 거죠. 세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소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소통을 잘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지금 이제 B조가 이제 대통령의 소통의 한 방법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발표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핵심은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정말 국민과 소통했는가 이런 게 이제 평가의 핵심적인 기준이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이제 대통령을 소통을 해라.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의 핵심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혼자 다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독주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고 이거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게 대전제거든요. 그래서 요구되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령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권력을 줄이는 소라는 의미도 있고 소통한다고 했을 때 그 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자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소통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궁금증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 소통을 잘하는 건가? 역시 쌍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과 정부가 같이 이득을 보는 상호 이해라는 이런 것들이 기본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은 대통령 소통에서는 네 가지 요소를 봐야 되지 않겠나. 대통령이 소통하고자 하는가, 그 소통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이 의지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단순히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얘기를 얼마나 듣는가. 이런 어떤 네 가지 측면으로 대통령의 소통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 주장이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민주화 이후는 이제 1987년이죠. 이 이후로 YS, DJ,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MB, 박근혜 대통령까지, 즉 문재인 대통령 이전까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가를 평가해봤습니다. 한번. 이제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말하기는 조금 너무 긴 얘기고, 이 얘기가 궁금하면은 이 논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사이버 캠퍼스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이걸 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소통의 요구, 더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에 대한 요구,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 PR도 중요해지고 국민과 소통이 중요해지는데 그런 요구는 많지만 막상 대통령 소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엔 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논문을 찾아서 읽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드릴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서 점점 정책 PR과 정책 PR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미디어 환경도 변했고 정책 환경도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미디어, 즉 SNS라든지 뉴미디어는 기존의 어떤 미디어, 기존 미디어, 이른바 올드 미디어죠. 올드 미디어라고 하는 신문과 방송의 측면에서 확실히 다른 미디어죠.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뉴미디어의 가장 대표적인 점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문과 방송은 신문에서 방송으로 정부에서 여기서는 정부가 신문과 방송을 매개로 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은 SNS나 뉴미디어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죠. 이걸 통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국민에서 직접 얘기할 수 있고 국민도 정부에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던 게 뉴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은 정책 PR 혹은 대통령과 국민 혹은 정부와 국민 간의 쌍방향 소통은 더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냐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과 다르게 중요한 국가정책 발표도,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정부 인사의 임명도 트위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들에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소통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과연 트럼프 같은 이런 식의 어떤 트위터 정치는 더 소통의 측면에서, 쌍방의 소통 측면에서 더 잘 된 거냐?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뉴미디어 환경에서 이런 뉴미디어를 이용한 것이 과연 더 국민과 정부의 소통 측면에서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는가? 우리가 평가해봐야 될 측면 아닙니까? 근데 제 잠재적인 생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집단극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몇 시간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2016년도 때, 지금 이제 벌써 한 4년 전 얘기죠. 지금 데이터는 없어서 제가 2016년도 미국 선거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때 보니까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클린턴 지지자 쪽, 이쪽은 이제 당시 이제 트럼프 지지자 쪽인데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가 봤더니 민주당 지지자는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식의 매체를 주로 서로 SNS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서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화당 지지자는 더 힐이라든지 브라이트바트라는 어떤 보수 지지자들 사이트를 공유하면서 서로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내용을 공유하는 거예요. 즉 SNS라는 것들이 더 쌍방의 소통이 된다고 봤는데 결국은 SNS는 관계 맺기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니까 이른바 그룹 폴라리제이션, 즉 정치적 지지가 성향이 다른 사람끼리 서로 갈라지고, 즉 그룹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극화되고 이들 집단 간의 상호 소통은 거의 없는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집단극화라는, 아까 같은 집단극화는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공론장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심의성을 훼손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집단극화의 이 토대, 전혀 다른 두 집단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바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트럼프 지지자들만 믿는 가짜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짜뉴스의 심적 기반은 뭡니까? 인간의 인지 편향이 있죠. 즉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기존 미디어가 신뢰가 하락하니까 이 분절된 SNS 환경에서, 그리고 양극화된 정치에서 자기들 지지자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짜뉴스가 있어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진 세상에서 가짜뉴스가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에 질문 돌아와 봅시다. SNS를 통해서 SNS는 쌍방향 소통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매체였습니다. 기존 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근데 실제로 우리가 SNS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을 보니까 오히려 집단 극화와 그리고 그 집단 극화된 그 양극화된 세상에서의 가짜뉴스의 행위라는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이 오히려 방해받는, 그리고 서로 적대와 미움만이 자라는 이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SNS는 소통의 매개가 될 거라는 믿음을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오히려 SNS를 통해서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사회가 양극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우리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청와대라든지 정부도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말고사로 봤던 자료만 보더라도 그런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계속 퍼날리게 하거나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공유하죠. 하지만은 문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혹은 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절 그것들이 공유되지 않죠. 그러면은 역시 두 집단 하나 현상, 집단 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SNS는 언론을 거치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놨지만은 실제 현실은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 부재 상황, 불통을 이렇게 쓰죠. 불통의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이것이 저의 우려입니다. 하지만은 정부는 앞으로 점점 국민에게 설득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점점점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것들은 민주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미디어 환경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은 소통에 굉장히 불리한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진단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13주차 정책 PR과 PR과 정책 PR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는 PR은 뭐고 정책 PR은 뭔가, 그리고 정책 PR에 관련된 혹은 PR에 관련된 이론을 쭉 말씀드리고 이런 PR들이 소통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현대의 어떤 뉴미디어 환경이 소통의,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의 어떤 가능성이 문을 열어놨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13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이번 올 2학기 전체 강의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미디어와 정책 PR이라는 큰 두 가지 주제로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량을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미디어 정책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소통은 2시간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디어 정책하고 정책 PR을 따로 할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정책에서는 신문과 방송,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SNS 이런 큰 세 가지 얘기를 했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와 심의의 문제, 공론장의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에는 정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미디어 환경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소통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통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전체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조금 새로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행정학과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 그리고 그렇지만 현대 행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의 현상들, 그리고 정책 홍보의 얘기,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싶었고, 새로운 관점, 세상을 보는 혹은 미디어를 보는 새로운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 매주 월요일날 일면 신문, 여러분들 신문 안 보니까 신문 분석도 매주 시간을 헐어서 했는데 얼마나 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강의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혹은 저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시면은, 여러분하고 저도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해준다면 또 제가 성실히 답변하고 또 그런 걸 반영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 더 인사이트풀한, 더 통찰력이 있고 더 영감을 주는 강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13주 동안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2000년도 2학기 미디어 정책 강의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